쉬는 시간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문제였냐면 229페이지 다시 한번 229페이지 229페이지 있어요? 자, 229페이지 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을 받았으면 인류를 위해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이 있잖아. 근데 그것다 내가 아까 결심했다의 주어가 없다고 했지? 왜 없다고 했어?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것은 점이다는 홍이 맞아? 전체 주어에 대해서 점이다는 맞다 말이지. 사람이 아닌 것이 주어 나왔기 때문에 점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노력에 동원하면 그의 노력이 자, 받았다는 말은 쓸 수 있어. 왜냐하면 피동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이 받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 노력이 결심할 수는 없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주어 서술형이 맞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결심했다의 주어는 따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결심했다의 주어가 없으므로 지나친 성분생략은 비문장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 쓰기 파트는 예컨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유형이랄지, 주어진 조건 속에서 고쳐 쓰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잘 됐는가, 잘 되지 않는가. 앞서 뭘 배워야 돼? 어법이 맞는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있어야, 이런 문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형과, 그런 식의 문제. 그 다음에 236페이지 3번처럼, 236페이지 3번처럼 개요이 있지, 개요. 개요를 갖다 제시해놓고 이 개요에 대해서 고쳐 쓰는 것들이 있죠. 개요를 완성하는 건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랄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쓰기 파트에서는 이런 식의 유형. 하나만 더 온다면 요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표 중에 하나 물어볼게. 239페이지. 자, 6번 문제 한번 물어봐. 가리고 6번 문제.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뭘 보라?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를 대입시켜서 분석해보는 것이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2021년도에) 지방지 부급에 나왔는데 쉽게 나왔죠? 네? 쉽게 나왔다. 쉽게 나왔으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앞에 현재가 있지.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 현재가 있잖아. 그러니까 있었다는 말은 틀려야겠죠. 있다.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표현.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한다는 의미인지 지향인과 지향과 뭐의 차이점? 지향의 차이점. 이게 됐습니까? 지향과 뭐의 차이점? 지향의 차이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겠죠. 지향은 언제 쓰는 말이야? 지향은. 그래, 부정할 때 쓰는 거야. 지향은. 게으름을 지향하고 부지런함을 지향한다. 알겠죠? 그렇게 쓰는 거잖아. 지향과 지향의 차이점. 지난달 수요일로 인하여, 이거 맞겠죠? 수요일로 인하여. 호응적 관계잖아. 근데 거기는 나쁘라는 말을 그대로 써야 되겠지? 나쁘하지 않으면. 수납은 받는 거잖아. 나쁘는 내는 거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기 파트를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244페이지 13번 문제 풀어본다. 시작.
했어요? 복합적인 문제죠? 1번을 보면 전철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어 강제로 열려고 옆에 해놨잖아. 그렇다면 열려고 열다는 타동사이므로 강제로 열려고 사이 목적어 문을 보충하여야 한다 라고 했죠. 문을 열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열리다의 그런 호응적 관계.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은 뛰지 말고 하지 말고 열려고 있죠. 일반적 주어로 생략할 수 있지. 근데 열려고는 문에 기대거나 그렇죠? 차라도 문에 기대거나 뭐뭐에 기대다는 것은 내 앞에 문에는 부사어지 동일 성분이 아닐 때는 생략할 수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졌잖아. 대동적으로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있지. 이어져 있지만 그러나 같은 성분이 아닐 때는 생략할 수 없어. 앞에 문에는 부사어지. 근데 뒤에 열려고는 타동사로서 목적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어는 같은 성분이 아니게 생략할 수 없다. 라는 점에서는 1번은 해석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야. 자, 2번은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생활용수가 급증한 게 아니지. 생활용수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 생활용수 사용이 급증한 거지. 알겠어요? 요거지요. 그러니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틀린 거지. 알겠지? 생활용수가 급증이 아니라 생활용수 사용이 급증한 거지. 이번에 이거 이름 말까 뭐 하면 또 시간 지나가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가스비 막 여기저기서 막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배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우리 집도 그러더라고. 다 집집마다 다 가스배가 두세 배씩 나와가지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이제 밑줄 짝 해놔. 이거 봐. 이게 지나친 명사화 구성이라고 그래. 명사를 나열했죠. 지나친 명사화 구성. 시작. 지나친 명사화 구성.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지나친 명사를 나열했지. 우리 국어는 서술어 중심 국어이기 때문에 서술어 풀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 점에서 밑에도 역시 맞지. 그치? 군화절로서 풀어쓰는 것이 맞잖아. 네, 4번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미어원에 대해서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을 원초로 하되 동그라미 하되 돼 동그라미 돼 하되 이 되가 어미야. 어미 하되 돼. 그래서 이 되의 쓰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 하되는 앞뒤 문장을 연결한 어미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연결한 어미야. 따라서 하면을 바꿔야 된다. 틀렸죠? 이거는 고쳐서 틀린 거야. 하되가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5페이지에 되에 대해 쓰임에 대해서 해놨어 안 해놨어? 박스에 놓고 꼭 읽어봐. 알겠습니까? 되가 이런 상황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됐지? 뒤로 넘기겠어. 자, 화법과 독서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잘 헷갈려주는 거더라고. 자, 봐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런 화법이나 독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언어 매체보다는 뭘 선택해? 고등학교 때도 언어 매체보다는 화작독을 많이 선택하잖아. 이게 좀 쉽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표준 점차가 많이 고려되는 거지. 이번에도 언어 매체를 선택한 사람들이 시험은 어렵지만 표준 점차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 잘 보면. 근데 화작독은 쉬우니까 표준이 높아. 웬만한 말처럼 점차가 안 난다고. 그 정도로 화작독은 쉬웠기 때문에 실제 나오면 거의 맞게 돼 있어. 다만 용어를 갖다 이해해서 어려울 때가 있어. 거기 뭐냐면 거기 봐봐. 거기 밑에 위에 보면 담화 요소 있지. 담화 요소에는 거기 네 가지. 화자, 메시지, 청자, 맥락이 있어 없어요? 있지. 맥락과 관련돼서는 이제 언어적 맥락이 있고 비언어적 맥락과 뭐 상황적 맥락부터 다르면 사회 문화적 맥락 쪽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비언어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알겠지? 뭔가를 갖다 이야기할 때 비언어적 맥락을 고려한다 할 때 비언어적 맥락이 뭐냐 이거지. 언어에는 크게 세 가지 표현이 있어. 세 가지 표현. 표현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언어적 표현이 있다. 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서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면 그 자체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있잖아. 그걸로 표현되는 것을 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래. 근데 뭐가 있다고 했지? 비언어적 표현이 있다. 반언어적 표현이 있다. 이건 말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 속에서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됐다. 반언어적 표현이 사용됐다. 이것들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둘 갑자기 목이 서. 그러니까 247페이지 봐봐. 그 4번에 보니까 비언어적 표현 나와 안 나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것만 고려하면 된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비언어적 표현은 안일비자가 들어가겠지. 그렇지? 안일비자. 반어적 표현은 이게 들어간다. 맞다, OX? 틀려, 이거. 반어적 할 때는 이 반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반대할 때 반은 거. 우리 반어법 할 때 반자가 안 들어가. 그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자 쓰는 거. 이거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이거 들어가면 틀린다고 해. 반절 언어다는 얘기, 반절 언어. 그 반어적이야. 비언어적은 뭐지? 네. 정은이, 비언어적에는 뭐가 있어? 아, 왜 안 적어왔어? 누구한테 시켰지, 내가? 안 적었어? 아니, 내가 이름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게 적어오라고 그랬어.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름 좀 부르게. 근데 우리가 그 정은이 같은 경우는 기본반에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알게 됐어. 그래서 부르게 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비언어적 표현. 뭐가 있어요? 말해봐. 언어가 아닌 거잖아. 언어가 아닌 거. 언어가 아닌 것이 뭐겠어?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디랭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바디랭귀도 마찬가지야. 몸짓 같은 것도 있고, 표정 같은 것도 있겠고, 시선 같은 거 있잖아. 이것들 다 비언어적이야. 알겠어요? 반어적인 것은 뭐야? 반어적인 것은. 반어적이다. 반어적이다. 알겠지? 반어적인 뭘까? 반절 언어라는 거지? 억양이랄지. 억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지, 의미를? 억양이랄지. 억양이 있잖아, 억양. 억양이랄지. 아, 이제 드디어 끝났네. 혹시, 여기 분필이 없을걸? 그 분필이? 분필인가? 없어. 노란 볼펜 있으니까. 저기, 거기 가면, 아니, 그, 원장님, 저기 상담실 있잖아. 그 옆에 보면 여기 들어가는 거 하나 있는가 확인 좀 해봐. 딱 하나 줬는데, 내가 분필을 갖고 다녔었는데, 명절이라고 쉬었던 내가 분필을 갖다 못 가져왔어. 가지고, 분필이 없어서.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그런 표현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참고해도 됐습니다. 몸짓, 표정, 시선, 또는 성량.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될 수 있어. 있어? 오케이. 아이고, 잘 갖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거기서 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거 있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거기 그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좀 쉽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걸, 그래서 반어적 표현은 억양이나 어조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이나 몸짓, 신선을 갖다 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다. 나눠서. 그래서, 한번, 14번 한번 풀어봐, 14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런 경우 많이 겪죠? 나도 좀 순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언젠가, 우리, 다음에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 상대방이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대선배되는 양반이 그런 말 하니까,
나로서는 뭐예요? 내가 꼭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 야, 우리 임 선생 다음에 꼭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이 말 하더라고. 전화상에. 그래서 나는 그래서는 진짜 식사 한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연락을 드린 적이 있지. 그랬더니 그건 인사였더라고. 알았어요? 인사.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그냥 무심코네. 그냥 친구 사이도 할 수 있잖아. 야, 언제만 식사 한번 하자 하고 지낼 수 있잖아. 인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워낙 또 선배였기 때문에 그 말이 나는 또 내가 꼭 식사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서로 틀리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제안서 승낙의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된 게 아니죠? 한 사람은 오해를 했잖아, 그지? 그런 점에서 틀렸다는 것이고.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공부한 표를 제안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판단한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였지? A가 아니라 뭐였다? 내용을 읽어보면 B였어요. 그죠? B. 그래서 틀렸다는 사실이고요.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판단한다. 맞죠? 그 내용. 다음 몇 번이다 아시죠?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야 되겠지? A가 아니라 뭐였다? B였던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그래서 14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읽으면 맞추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언어적 표현이다, 비언어적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설명했고요. 하나 이제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면 그 뒤로 넘겨와봐. 자, 토의 토론이 있어 없어요? 있죠? 토의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 250페이지. 자, 토의가 있어, 토의. 토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좀 더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토의죠. 토론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야, 말이야. 그게 토론이야. 반면에 토의는 자기 주장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는 게 토의란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토의와 토론의 제목으로서 적절한 걸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토의는 찬반 의견이 대립되지 않아야 돼. 토론은 찬반 의견이 대립돼야 돼. 이해되겠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중에 이제 토의의 종류를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 토의의 종류. 심포지엄이 있고 포럼이 있고 패널이 있고 원탁토가 있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식 어떻게 되겠죠? 외우는 방식은 강심 잘 간 사람은 공포가 없으니까 패배도 없고 뭐도 없다. 민원도 없다. 패배도 없고 민원도 없다. 그래서 어느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각각 전문가들이 원고를 준비해서 강연식으로 하는 것을 심포지엄. 공공의 문제를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 토의하는 것을 포럼이라고 하지. 포럼. 그 다음에 배심 토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을 배심, 우리가 소위 배심 토의 또는 패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대표 토의라고 하죠. 가장 민족성의 토의 방식을 뭐라고 한다? 원탁 토의라고 하고, 원탁 토의. 그래서 사회자가 없다.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갈 수 있다? 산으로 갈 수 있는, 누를 범할 수 있는 토의가 원탁 토의죠. 그런 맥락에서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 22페이지. 22페이지라 253페이지. 22번. 22번 푼다. 시작! 됐어요? 자, 그렇다면 22번에서 다음 토의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거 이거죠? 자, 사회자 나왔지? 최 교수 나왔지? 정보사 나왔지? 다 전문가지? 전문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중에 청중을 통해서 질문을 받지? 이런 방식을 갖다 우리는 심포지엄이라고 그래. 뭐라고 하시죠? 심포지엄.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강연식으로 한 후
결국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심포지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학술적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진행하는 것도 맞지? 그리고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죠? 이것도 강연식으로 하니까. 청중 개인의 발표자와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맞겠지, 이거나. 근데 2번 봐봐. 2번은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을 조정한다. 이견 조정 의사결정, 이건 패널이다, 패널. 그러니까 결국 2번은 패널에 대한 이야기지 심포지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둘이 간에 서로 간에 뭡니까? 뭐 하지 않았지? 논쟁을 벌이질 않았잖아. 그렇지? 그냥 일방적으로 뭐 한다? 발표하는 거지. 강연식으로 한 다음에 둘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청중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거죠. 그런 맥락이니까 다음 몇 번? 2번. 그래서 심포지엄과 패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 알고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자, 254페이지. 자, 대화의 원리 있지? 대화의 원리 별 3개 정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화의 원리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교육행정직 같은 데서 더러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물론 국가직 9급에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화의 원리, 협력의 원리가 있고 공소성의 원리가 있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라고 했지?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다음 세 번째 써놔. 세 번째.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 원리가 있어. 첫 번째가 협력의 원리. 두 번째가 공손성의 원리. 다음에 세 번째가 뭐에 나왔지? 세 번째가 순서 교대의 원리. 시작. 순서 교대. 세 번째가 순서 교대의 원리다. 순서 교대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봅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에서는 순서를 교대해야 되니까 서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순서 교대해야 되겠지. 뭐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일방적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 일방적에서는. 한 사람만 무조건 마이크 잡고 이러기면 안 된다, 일방. 두 번째, 서로 순서가 교대돼야 되는데, 한쪽이 묻는 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침묵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채기 해서는 안 된다. 말을 갖다 가로채는 사람이 있지? 이런 경우는 순서 교대의 원리에 벗어난 것이다. 됐습니까? 이거 기억해둬, 이거. 첫 번째가 일방적이다. 한 사람 말하면 안 돼. 일방적이야. 두 번째는 침묵. 세 번째는 가로채기. 이것들은 순서 교대의 원리에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협력의 원리, 양의 경률, 상대방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 몇 살이야 하면 몇 살만 말하면 되는데 몇 살이고요, 고향은 어디고요, 네, 형제는 어떻게 되고 이 말하는 편 없어. 이건 양의 경률이 끝난 거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만큼만 답하라. 두 번째, 질의 경률.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 알겠죠?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것이 질의 경률이야.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세 번째, 관련성 경률. 관련된 말을 해야 돼.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게 관련성 경률이야. 아빠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빠 나 학원 가야 돼. 이거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 그렇지? 너 학원 가는 거하고 나 아빠 도와준다는 것은 서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 에? 물론 문맥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갖다가 알아듣긴 하지만 기분 나쁜 거지. 알겠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관련성 경률을 벗어났다. 그다음에 태도의 경률. 명료해야 돼. 간단 명료하게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지. 알겠어요? 말을 해줘야 돼. 근데 무한 태도로만 안 된다. 무한 태도. 너 뭐 먹을래 점심? 근데 뭐 라면도 좋고 뭐 국수도 좋고 뭘 먹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태도의 경률이야. 정리됐죠? 반면에 공손성의 원리. 오히려 시험 문제는 공손성의 원리가 잘 나왔어. 그래서 요간, 참겸동 있습니까? 기억해둬요. 이거는 뭐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제 쉬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거. 그래서 요령이 있어야겠지. 이 요령하고 겸양은 기준이 뭐였어? 기준이 이익과 부담이야. 알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이익을 최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요령의 경률이야. 반면에 자기에 대한 부담을 극대화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겸양의 경률이야. 알겠죠? 그게 자기를 비난하는 거지. 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세 번째, 찬동과 겸양이 있지. 찬동, 내가 잘못했다. 관용, 내가 관용이라는 걸 잘못 말했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령의 경률 있죠? 요령의 경률은 상대방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거. 반면에 자기의 부담을 최대화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 내가 말 잘못해서 아까 겸양이 아니라 관용.
그다음에 찬동이 있어, 찬동. 찬동과 거기 밑에 있는 뭐가 있다? 겸양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뭘 가지고 있냐면 칭찬과 비방이야. 칭찬을 갖다가 많이 하면 뭐가 된다 나왔지? 상대방을 칭찬을 많이 하고, 비방을 적게 하면 뭐가 된다? 이게 찬동의 경륜이지. 그걸 지킨 거야. 반면에 겸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시키고 자기에 대한 비방을 갖다 최대화시키는 거. 알겠죠? 그걸 갖다 말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겸양이야. 자, 그 다음에 동의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상대와 더불어서 의견의 불일치를 최소화시키고 의견의 일치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동의의 경륜이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면 문제 몇 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24번 문제도 있긴 있죠. 24번 문제도. 근데 몇 번 문제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26번 한번 해볼까? 26번? 26번. 아니 24번이야. 24번 하자. 24번. 24번 해라. 24번. 풀어봐. 24번에 답이 잘못 제시되어 있어갖고 해설을 맞았는데. 24번. 풀어봐봐. 9까지 7급에 나왔던 거죠? 됐어요? 자, 쉽게 풀 수 있죠? 겸양의 경륜. 아까 겸양의 경륜을 뭐라고 했지? 겸양은 찬동과 서로 반대된 개념이었지. 따라서 칭찬,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최대화하는 거겠지. 그렇지? 찾으면 쉽잖아. 그렇게 그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자, 1번.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에 어쩌면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사모님 살림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하다 시작?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뭡니까? 칭찬에 대한 말만 있지, 이거는. 그리고 그것이 겸양이라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이거는 1번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윤아, 날씨도 좋은데 우리 놀이공원이나 갈래? 놀이공원 좋지. 여기까지는 일치죠. 일치지. 동의의 경륜.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일치. 그래서 불일치를 최소화시키고 일치를 최대화시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밑줄 해놔.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있죠? 자기의 비방을 갖다 최대화시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용의 경륜을 갖다 지키고 있다. 관용의 경륜. 자, 유진아, 너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칭찬이지.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부족함이 많다. 있죠? 자기 비방 최대화. 답은 몇 번? 4번. 4번이 겸양이 어려서 맞다. 이런 식의 문제야. 기본 개념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 점만 알고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이 문제를 좋아서 한번 풀어봅니다. 259페이지. 독서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사실 독서라기보다는 지문 자체가 독서에 대한 내용이라서 내가 써놨지만 실제 독해 문제야. 거기 보면 29번 풀어봐봐. 29번. 자, 이 문장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첫 번째 단락은 그냥 썰에 불과해. 알겠어요? 그냥 책의 버치야. 한마디로 자기는 독서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뭐 책만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밑줄 쫙 해놔봐. 뭐 하는 것은 그냥 암기하는 거 있잖아. 밑줄 쫙 해놓고 암기하는 것은 진정한 독서가 아니라는 거지.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그 밑에 세 번째 단락에 중심 내용이 담겨 있겠지. 그냥 가래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난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되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자신을 읽어야 됩니다. 있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판독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해석하고 그 다음 뭐다? 반응까지 보여야 돼. 이 반응이 자기화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몇 번 나왔지? 1번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독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해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넘어서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자기화야. 아십니까? 반응. 답은 몇 번? 1번이 그런 것도 말이잖아. 그런 점에서 시험 문제 풀 때 29번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거에 고맙게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비문학 부분은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비문학에는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 봐봐. 프린트물 보면 비문학 독해가 있지? 비문학 독해. 자, 여기 파트와 비문학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디다 놨지? 비문학 독해. 어디다 놨지? 자, 교재. 여기 있다네. 여기다 치고 이거 문항이고 일단 291페이지 봐봐. 291페이지 보면 글의 독해 영역이 있어 없어? 있죠? 시험 문제는 이런 영역으로 나와. 그게 이제 네 가지 영역이 있어. 독해와 관련해서 문제 나오는 영역은 네 가지. 사실적 이해. 뒤로 넘겨봐봐. 뒤로 넘기면 뭐가 나와? 첫 번째가 사실적 이해. 두 번째는 시작. 추론적 이해. 세 번째는 비판적 이해. 네 번째는 창조적 이해. 알겠죠? 그렇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영역이 있지.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언어 영역 파트 있잖아.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왔던 영역이 사실적 이해예요. 정보 일치 관련돼서 장면 시험에 잘 나왔지. 네? 사실적 이해. 두 번째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비판적 이해. 세 번째가 최근에 2022년도에 추론적 이해. 아무래도 이제 그 7급 시험에 언어 추론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어 과목이 빠지고 언어 추론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추론이라는 말을 많이 써.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정보 일치 문제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용을 읽고 그걸 미루어 알 수 있는 것들.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한두 문제에 끼어 들어갔다. 그래서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지문 문제, 독해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어. 그러나 뭐 그렇게 확 뛰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일반적인 어떤 2021년에 비해서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이유는 추론적 이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이제 앞으로 더 확충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추세는 아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7급에서의 언어 추론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어, 9급 시험에도 그런 걸 접목시키려는 노력은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유형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사실적 이해와 관련돼서 보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와? 내용과 형식을 파악하는 문제 나오는데 내용은 거기 나와 있지. 정보 일치 문제랄지 주제 찾기랄지 제목 정하기, 화제 파악, 문장 단락 배열 순서, 문단 단락 나누기 있어 없어? 있지. 이게서 전체 글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고요.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에서 부분. 지문이 주어진 상태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나올 때는 단어의 의미랄지 단어들의 관계를 갖다 묻는 문제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야.
그중에서 특별히 문맥적 의미, 무슨 의미? 문맥적 의미나 또는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비문학에서 많이 나와. 함축적 의미는 주로 어디에서 나온다? 문학에서 나온다. 어디에서 나와? 문학에서 주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나오고, 일단 비문학 파트에서는 사전적 의미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나온다. 됐나요? 이거에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반면에 이제 형식은 뭘 파악하는 문제 나오냐? 이게 이제 좀 한 2, 3년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문제까지 하는 거죠. 그래? 진술 방식이나 서술 방식이 있어 없어? 추론 방식, 이것을 묻는 문제. 그래, 진술 방식은 설명이냐, 논증이냐, 서사냐, 묘사냐. 설명은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논증은 뭐와 관련돼 있어 나왔지? 주장 관련돼 있죠, 주장. 그래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서사는 이야기, 묘사는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그래서 시험 문제에 설명과 논증과 서사, 묘사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더라. 그다음에 그래, 서술 방식은 정태적이 있고 뭐가 있다? 동태적이 있다. 그 동태적에 써놔야 되겠지. 동태적에 뭐가 있어? 동태적 설명은 이거는 시간성이 개입되는 거. 뭐가 개입되는 거? 시간성이 개입되는 거다. 시간성이 개입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동태적이라고 그래. 시간성에 개입되는 건 동태적이라고 하고, 시간성에 개입되지 않는 것을 정태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간성 개입 여부에 따라서 동태적이 있고 정태적이 있다. 대표적인 동태적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 서사가 있다.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인과가 있다. 서과인. 시작. 서과인. 서사, 과정, 인과가 있다. 정태적에는 나왔지? 지정이 있다. 정의가 있다. 분류가 있다. 구분이 있다. 비교가 있다. 대조가 있다. 유추가 있다. 분석이 있다. 있죠? 이런 것들 다 보다 정태적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성을 갖다 고려하느냐,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걸 갖다 물어볼 수 있어요. 서사, 과정, 인과는 동태적. 지정적이 분류, 구분, 비교, 대조, 유추, 분석, 있지. 전부 다 뭐다 낫지? 정태적.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더 쓰면 다음에 예시랄지. 묘사. 예시면 전부 다 정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 자, 마지막 하나 콘솔을 더 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와서, 그래, 논증 방식이 있죠? 논증 방식은 연역법이라는 게 뭐죠?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끌어내는 게 연역법이죠. 반면에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 사실은 뭐다? 귀납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추론의 방식도 알고 있는 게 좋겠고, 길 넘겨봐봐. 하여튼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 연상을 해야 돼. 뭘 공부하는지를. 이런 표 나오는 데가 없어. 이 책에만 있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추를 다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변증법이라는 게 뭐야? 변증법이라는 것은 뭘 변증법이라고 한다? 정반합 이론을 이용한 거야.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만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가치 있는 진실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어. 알겠어요? 따라서 정반합의 이론을 이용하는 것이 변증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정독은 세밀하나 넓지를 못하지. 근데 다독은 넓으나 세밀하지 못하지. 서로 반대잖아. 근데 이 반대를 통해서 무슨 다독을 주장하자는 게 아니야? 뭐라고 주장한다? 합을 끌어내는. 그러므로 진정한 효과적인 독서 방법은 정독과 다독을 겸해야 된다. 알겠죠? 이것이 변증법 이론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왔다. 이거 많이 활용한단 말이야. 이런 글 속에 문제 가운데 지문이 나왔어. 뭐 가가 있고 나가 있다. 그런데 가와 나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야.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자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가와 나를 합한 거야. 합 변증법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와 나가 있는데 이게 반대야. 근데 반대인데 이 반대를 위한 주장이라기보다는 합을 끌어내고자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것도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어. 그런데 단점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의 보완제로서 이것의 장점이 있어.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더라는 얘기야. 근데 이 단점은 가를 갖다 보완해 주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다면 뭐야? 결국 가를 갖다가 통해서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합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주제로서 많이 나온다고. 정반합, 시죠? 정반합.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반대적 개념을 얘기했다면 이 끝에 있어의 결론은 주로 합을 끌어내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선지 가운데 가와 나를 통합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이 답으로서 요구된다. 됐나요? 정반합 이론이라고 그래. 뭐 그런 점에서는 문제를 풀어보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92페이지 글의 구조파.
주지라고 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주지라고 그래. 그 주지. 그 주지에 대해서, 있죠? 그 주지에다 써놔. 그 밑에다 중심 문장을 써놔. 중심 문장. 주지는 중심 문장 속에 주지가 있어. 그리고 뒤에 상세와 예시, 비유, 이유, 제시 있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끔은 단락은 여러 개의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데 그 문장별로에 뭐가 있어? 위상이 있는 거야. 중심 문장이 있고 뒷받침 문장이 있는데 그 중심 문장 속에 뭐가 담겨 있다? 주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개별적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단락의 구성 원리 있어 없어? 있지? 동그라미 단락의 구성 원리. 통일성이 있다, 완결성이 있다, 그다음 뭐가 있다? 일관성이 있다. 통일성, 완결성, 일성. 통일성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하나의 주제로 통합될 때 통일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통일성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나? 일관성과 연결돼. 일관성은 문장과 문장이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가 일관성이야. 그다 써놔. 뭘 통해서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다? 지시어나 접속을 통해서. 그다 써놔. 지시어나 접속을 통해서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다. 지시어나 접속을 통해서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관성과 관련돼서 독립적으로 시험이 나올 때는 접속을 넣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접속을 넣는 문제. 문장과 문장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접속어는 뭐냐? 그게 바로 일관성 관련된 문제야. 알겠어요? 통일성 관련에 대해서는 가끔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에서 주제를 갖다 드러내는 데 있어서 유배되는 문장을 찾아라. 그러면 통일성에 유배되는 걸 찾는 거야. 주제에 걸맞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찾는 문제고. 그리고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장과 문장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 통일성은 뭐와 같이 따라간다? 일관성과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일관성이 단독으로 나올 때는 없어. 항상 통일성과 일관성이 같이 물거버거가고 접속을 넣는 문제만 일관성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완결성 뭐라고 했지? 중심 문장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 즉 중심 문장에서 언급된 내용은 뒷받침 문장을 통해서 완전히 설명되어야 된다. 이게 완결성이야. 그래서 그 완결성의 문장은 넘쳐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돼. 내가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아름답다. 이게 일반적인 문장, 중심 문장이라면 그 사계절이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와야 돼. 봄과 여름만 나오고 가을까지만 나왔는데 겨울이 안 나오면 사계절이 아니잖아. 이해되겠죠? 다음 문제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하겠다. 4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5가지 얘기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넘쳐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것이 완결성이에요. 됐죠? 그것들만 따지면 되겠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식의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27번 같은 건 통일성 완료의 문제인데 그게 어렵지 않아서 끝나도 넘어가게 했습니다. 전부 이거 비문학은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풀어보고요. 한 문제만 풀어보면 되니까 좀 아까 내용이 있어서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번처럼 여러분들 교재 보면 304페이지 보면 42번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물론 다른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문제 이게 정보 일치 문제야. 자, 지금부터 시작. 풀어봐. 됐어요? 풀었죠? 쉬웠던 문제죠. 자, 이 말장난을 조심해야 돼, 말장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컨대 첫 번째 보게 되면,
효는 본건 가부장적 사이에서 비롯된 1차적인 인간관계다 할 때 효는 본건적인 가부장 사이에서 비롯한 그러니까 비롯했다는 말은 그것을 갖다 뭐라고 삼는다? 네, 하나의 비롯됐다는 말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잘 봅시다. 거기 위에서 나왔던 것은 뭐냐면 이 말이거든. 자,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는 효를 수능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본건 가부장적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알겠지? 오해하는가 하면 쭉 나와 있지. 그러니까 결국 몇 번은 틀렸다는 거잖아, 그렇지? 1번은 우리 가부장적 제도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거기에는 1차적인 인간관계를 맞지만은 비롯됐단 말은 틀렸다는 거지. 그래.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지. 알겠습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 가부장적 제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됐어요? 말장난을 조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라고 했는데, 그 2번 것도 마찬가지죠. 에? 여기서 위에서 보게 되면 가족윤리 또는 정족윤리에서 창제간의 우애와 더불어 이인의 근본이라고 했지만 어떤 말은 언급되지 않았다?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다는 말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이 사실 없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선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더라도 나와 있죠. 세 번째 단락, 윗사람에 복종을 절대치 않는 것이 유교의 바탕이다 할 때, 자, 위 구절을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보종으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뭐다? 성급한 일이다 나오지. 세 번째 단락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구절만을 가지고 효를 갖다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나오지요. 보여요? 그러니까 뭐는 3번은 뭐다 같이 윗사람에게 복종을 절대치 않는 것이 유교의 원리 한바탕이다라는 말은 맞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다? 3번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 말 바꿈 그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정도만 하면 돼. 315페이지 봐봐. 315페이지 보면 54번 있어 없어요? 있지? 54번. 자, 동그라미 밀고 풀어. 시작. 풀었어요? 다 빨리 나왔네? 몇 번이라고 했어? 그렇지. 딱 눈에 보도 알겠죠? 이 글에서 제목을 정할 때는 뭐냐면 주로 주제어나 또는 화제어를 통해서 제목을 선정하면 되는데, 이때 꼭 고려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목만 봐도 이 글이 어떤 내용의 글인가를 알 수 있게 제목을 선정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제목을 갖다가 정해줘야 된다. 내용 보면 다 간단하겠죠? 견해죠, 견해. 네? 앞에 뭐라고 나왔어? 계몽주사들 면백이 모순된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나오잖아. 뭔가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견해. 거기에 대해서 각각 해결과 다용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에 관련된 내용 나왔지? 진화와 진보에 관련된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진보와 진화가 화제어구나. 그거에 대한 견해를 갖다 얘기하고 있구나. 다 몇 번 다 같이? 4번이 맞았다. 그래서 화제어와 주제어를 통해서 제목을 정해주면 되는데, 그때 주의할 것은 제목은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맞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까? 가끔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와. 비문학은 뭐 여러분들이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329페이지 보면 시험 문제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문장 배열 순서 있어 없어? 있죠? 이런 문장 배열 순서는 대체적으로 내용의 인접성과 지시어나 접속을 고려해서 하는데, 가장 큰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문장에서 구체적 진술의 문장으로 간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이 순서를 매기만 한 문제의 가장 전제된 조건이야. 일반적인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간다는 거. 그리고 내용의 인접성, 화제어를 통해서 내용의 인접성을 고려하면 된다. 세 번째는 지시어나 접속을 고려하라. 알겠어요? 그러면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여기서 통증에 관한 이야기죠? 계속 반복되는 말에 통증 아니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찾으면 되겠지. 일반적인 문제. 뭐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일까? 일반적인 문제가 통증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진술되겠지.
통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증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 나가 되겠지. 통증은 몸 어딘가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나오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잖아. 그런 거래요. 그러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통증은, 그래서 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나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답은 2번 아니면 몇 번이 나왔지? 3번이 되겠지. 그러면 가가 먼저냐, 다가 먼저냐. 이 문제 아니야, 지금. 이제 가를 봐봐. 가가 더 구체적인지, 다가 더 구체적인지 보면 되겠지? 그런 거래요? 그러면 다는 뭐가 나왔어? 그 얘가 나왔지? 얘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거야? 얘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가가 먼저 나오고 다가 뒤에 나와야 된다고. 가에 대한 다가 구체적인 내용이지. 알겠습니까? 통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속이는 방법을 갖다 돼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의 통증, 좀 더 큰 것에 대한 것을 갖다 집중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통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나오잖아. 여러 통증이 통각이 뒤에서 동시에 수용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뇌는 어떤 자극에 더 신경을 쓸지 결정을 내린다. 만약 두통에 시달린 상태에서 손가락이 베었다면 두통은 순간이 있는. 나오죠? 그잖아.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설명이 불과하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지. 그 통증 인증원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사 놓을 때. 그런 거래요. 찔 때 아프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찔면 아픈데 딱 때리고 놓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가보다는 다가 더 구체적이지. 그러니까 가가 먼저 나와야 되겠다.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문장의 배열 순서를 파악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고 비문학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만 있으면 뭐 하겠지만 여러분들 좀 풀고 비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여러분 좀 풀면 될 것 같아. 한번 좀 풀어볼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거기 그죠? 348페이지. 94번 풀어봐. 최근에 나왔던 문제네. 여기 4번. 됐습니까? 풀었어. 너무 쉬웠던 문제죠? 자, 추론이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 언급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만을 가지고도 아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추론이라는 말에 들어간 거야. 자,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 재배된 포도다. 고급 포도주는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포도를 사용했는가가 관건이죠. 어느 재료로 고급된 포도로 만든 게 고급 포도주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야. 1번은 그래서 뭐하다 놨지? 틀렸다 알 수 있죠? 내용을 보면. 봐봐. 2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소비 확대와 함께 포도주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포도주 생산의 확산의 가장 큰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 지역. 계속해서 뭐에 대한 문제야? 지역의 문제죠? 공간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냐가 중요한 거지. 자, 두 번째, 루아르강 하고로부터 크림반도에 주어져 있는 사람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말을 동그라미 해놔봐. 루아르강 크림반도 나오는 말이 어디에 있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있잖아. 대체형의 루아르강 하고로부터 크림반도 조절 있는 선이 상업적 포도 재배하는 북방 항해선이라고 있지. 북방 항해선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남쪽에 있다는 말은 틀리지. 북쪽에 있는 거지. 북방 항해선인가 북쪽에 있는 거 아니겠어? 뭐 틀렸잖아.
세 번째,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 동그라미, 식사용 포도주. 식사용 포도 중에 동그라미. 식사용 포도 중에 나온 걸 찾으면 되겠지. 첫 번째 단락이 있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식사용 포도주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급 포도주로 쓰였지? 에? 저급 포도주에 거기다 물을 타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 물을 적은 게 아니죠? 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뒤에다 첨부시켰잖아, 지금. 없는 내용을 뒤에다 넣었잖아, 지금.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되겠다. 벽에 담겨 고르게 막기를 끼운 고급 포도주는 보관기관에 필요해 품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자, 뭐라고 나왔어? 마지막 단락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왔지.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 나왔지? 그걸 밀어볼 때 결국 4번에 있어서 맞는 답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문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비문학에 대해서는 뭐 워낙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현대문학, 문학 파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